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 두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만 무려 340조 원이고요. 애플은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전기차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생성형 AI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AI 열풍의 명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인터넷 정보를 학습해 모든 질문에 척척박사처럼 답변을 내놓는 사이 저작권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하죠. 이에 AI가 데이터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독성 코드를 심는 기술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셋값 상승 여파로 일부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괜찮은 걸까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그 해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료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의료계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좀 냉랭한 반응이 좀 있었어요. 전국 의대 학생 대표인 의대협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휴학계 제출하고 수업 거부하고 이런 집단 행동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담화 내용이 정부가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뭐 할 내용이 없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그러니까 2,000명 이 숫자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제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풀이하는지도 상당히 여러 갈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응이 크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일단 대통령이 연설을 50여 분 길게 했는데 골자를 정리를 하자면 2,000명 증원을 하는 게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0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증원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건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대화의 여지,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고요. 반면에 하루 만에 담화와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떤 게 진짜 입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면 이게 담화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선회를 한 건지 또 대통령의 말을 두고 참모들이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설이 길었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또 모호성을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또 새로운 반응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말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내놔라.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된 안을 내놓고 어떻게 의정 간의 대화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그보다는 일단은 의료계가 통일성이 없어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내부 정리부터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보건의료노조 등 다른 직역 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통령이 가짜 의료개혁의 본질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벌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의료 시장화를 내놓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대통령 담화에 있던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건데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커지고 의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 담화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서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인 의료정보는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 의료기기 선진입 후 평가로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기류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이게 좀 극과 극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선 탈당을 요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함은경 후보는 윤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고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꽤나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걸고 아침부터 백석 무너지는 소리, 차라리 만우절 농담이라고 해줘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열렬한 지지의 목소리도 쏟아졌는데 서울 마포구가 조정훈 후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정부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자리로 들어오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민주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기자들이 참석도 못하고 질문도 없고 새로운 내용도 없고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1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다 밝혔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가방 논란을 덮기 위해서는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선거와 엮어서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단축 진료에 들어간 지 오늘로 이틀째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의료계에서는 좀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무엇보다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협이 참여율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참여율을 파악하는 순간 단체 행동을 강요했거나 교사했다.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의협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개원이들이 좀 진료를 줄이면 진료가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과잉 처방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 개원이들 참여율이 저조할 거란 전망이 제일 우세하고요. 다만 이제 교수들이 외래 진료 줄이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 축소 당장은 뭐 크게 벌어진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외래 예약 잡고 가셔야 되는 분들께는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정부가 공지한 인턴 등록 마감일인데요. 인턴 공백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부로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나는 날입니다. 정부도 앞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들한테 4월 2일까지 등록을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오늘까지 등록을 못하면 이번 상반기에는 인턴 수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2학기 가을에 9월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신학기 3월로 더 미뤄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꼼짝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정부가 앞서서 5천여 명 전공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잠깐 미뤄줬어요. 그런데 이런 유예 조치가 무색하게도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뚜렷한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지난달 18일 이후 보름 만에 북한의 도발입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53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600여 킬로미터 비행 후에 동해상에 떨어졌고 우리 군은 지금 속도, 비행 고도 이런 추가 재원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추정 물체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1일에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계속 번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번창을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되짚어 설명을 해줬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계속 함께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그럼 러시아로부터 어떤 걸 받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군수품 정도 이렇게 거론을 했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무기 선적이나 이런 구체적 사항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이 러시아 기관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이런 군사 협력 금지돼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면서 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러시아 기관 2곳, 여기 대표 2명 이렇게 독자 제재 대상인데 여기서는 이 IT 전문 인력 이런 북한의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면 회사 대표가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좀 일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신원 서류를 제공하고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체류까지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새로운 남북 통일 구상에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 문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요? 예, 지금 좀 상황이 북한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 입으로 일본과 외교 설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방북을 할지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이런 걸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전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를 하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협상을 거부하고 이런 북한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남북통일 구상에 한국인, 일본인, 납북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수건에 우리 정부가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 통일부 산하기관이 한국 내 탈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정보도 물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도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가 결국 3%대를 기록했어요. 네, 2달 연속 같은 3.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 안정 잡는다고 그 1,500억 원도 투입을 했지만 이 사과 배가 조사 이래 역대 최고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 통계청은 지난달처럼 과일과 채소 상승률이 높은 상황인데 석유류도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농산물 물가가 전체적으로 20.5%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가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끌어올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사과가 88.2%, 배가 87.8%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런 사과 배는 80년 또 1975년 그때 조사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도 1.2% 올랐고요. 그러면서 전체 물가를 또 0.05%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일 텐데요. 그러면서 또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은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물가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잖아요. 네. 정부가 계약 재배 물량 2030년까지 사과는 3배, 배는 1.5배로 늘리고 강원도의 사과 재배지 2,000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상 생산량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 재배를 키우지만 이건 2030년까지 아무래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들은 아니라서 당장 또 사과는 특히 수입이 불가능해서 올해 사과와 배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높은 가격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에 또
흐름을 내놨는데 3월에 이 물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굴곡이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근거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체감 물가는 아직도 높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어제부터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좀 내렸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삼양사가 오늘부터 소비자 판매용 중력분 1kg, 3kg 가격을 평균 6% 내린다고 하고요. 대한제분도 제품 가격을 인하를 하는데 다만 이제 대한제분은 구체적인 인하율을 밝힌 건 아닙니다. 이게 앞서 정부가 식품업계에 좀 재료 가격을 하락한 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달라. 왜냐하면 국제 곡물가는 내려갔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살 때도 체감을 해야 되니까 이걸 내려달라고 했고 가장 먼저 CJ제일제당이 이거에 화답을 해서 6.6% 밀가루 가격을 내렸고 그러면서 삼양사의 대한제품까지 여기에 동참을 한 건데요. 다만 이제 밀가루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가격 하락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빵을 하나 만든다고 쳤을 때 우유 들어가죠. 버터 들어가죠. 이런 식이고 또 식품업계에서는 국제유가, 물류비 등을 생각하면 이거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이 오늘 체포됐어요. 네, 이 검찰이 그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허영인 회장은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부터 3년가량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또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관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이 허영인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해서 검찰이 그걸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달에만 3차례 출석을 이 허 회장이 받았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고 결국에 검찰은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SPC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요. 네, 이게 모의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 보고서를 다 낱낱이 보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번에 구속 기소됐던 그 SPC 전무 백모 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 씨가 2016년부터 알고 지냈고 그런데 이 검찰 수사관인 김모 씨가 이게 검사 쪽인데 SPC 사건을 맡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무인 백 씨가 회사의 전무죠. 네. SPC 전무 백 씨가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검찰 수사관 김 씨와 검찰 조사 등에서 대비하는 훈련을 해보고 코칭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자 황재복 대표가 굉장히 찬성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좀 직접 만나는 건 부담스러웠는지 만나기 직전에 비대면으로 이제 코칭 방식을 바꾼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어쨌든 코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재복 대표는 이 수사관 김 씨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 먹이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 비대면 코칭에서 황재복 대표는 빠져 있지만 백 씨와 김 씨가 만나서 수사팀에서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보고 공유하고 증거 관계는 어떤지 지금 검찰이 수사 경과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사건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상세히 SPC 측에 설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에도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하면서 여의도도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로 인해 통제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10시까지고요. 서로 서강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여의 2교 의원회관 앞 교차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겠으니까요. 근처 이동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5차로는 화물차 단독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사에서 안성까지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진행 방향은 남양주요금소에서부터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AI 스타트업이 인간의 평균 지능 지수, 그러니까 IQ 100을 넘어서는 이 클로드 3를 공개했다는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이 최근 이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면서요? 네, 회사가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오픈 AI가 챗GPT 만든 것처럼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클로드 3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IQ 100 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벤치마크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데서 다 GPT-4,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 GPT의 최신 버전보다 네. 이 녀석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벤치마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인지 아마존이 이번에 이 엔트로픽에게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투자했느냐? 3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마존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그 투자금까지 다 합치면 총 4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4천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아마존이 지금까지 모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한테 투자한 금액 중에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타트업에게 이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한 5조 4천억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럼 이 회사 거의 뭐 인수하는 거냐, 아니면 이 회사에 있는 지분 거의 다 가져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투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 전에 5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어쨌든 아마존이 총 지금까지 이 회사에 40억 달러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회사는 73억 달러를 이미 다 또 투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존이 27억을 더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금액 합하면은 100억 달러면은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뭐 14조, 13조의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의 그래서 기업 가치가 약 24조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럼 그 전에 누가 투자를 했느냐 봤더니 네. 구글도 이미 이 회사에 5억 달러의 현금을 투자했고요. 네. 또 앞으로 15억 달러 더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다 합치면은 뭐 20조 이상 이 스타트업 하나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 또 뭐 여러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마존이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인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도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할 때는 네.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가 뭐 반도체 얘기하고 뭐 할 때 왜 엔비디아가 오르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비슷하게 이 아마존이 왜 지금 이걸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버티느냐, 오히려 못 버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이미 다른 기업들도 엄청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뭔가 웹사이트를 쓰거나 서비스를 쓰면 그게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어딘가 서버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우리나라에만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쉽게 연결해주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처럼 어디서든 사람들 접속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챗GPT를 우리가 쓰려고 해도 챗GPT 서비스가 인터넷에 있어야 되고 그 인터넷에 있으려면 엄청난 클라우드 공간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 공간이 누구 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누구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챗GPT를 쓸 때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에 사용료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도 마치 부동산 임대하듯이 누군가 빌리면 임대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오픈 AI의 챗GPT에 대한 임대 공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려주고 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하고 있느냐? 왜 거기를 쓰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14조 이상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는 조건이 그런 거죠. 내가 너 투자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집에서 해. 약간 우리 방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챗GPT를 쓰려면 방을 빌려야 되는데 다른 방 빌리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 방 빌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동성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지금까지 방 제일 많이 빌려줬던 데가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이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AWS라고 해서 네. 전 세계 방 제일 많이 빌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챗GPT 서비스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제대로 쓰려면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아마존은 아니 왜 우리 서비스에 사람들이 방을 빼고 있지? 봤더니 저쪽에서 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자기네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쵸. 야 그럼 우리도 챗GPT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만드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우리가 좀 연합군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야 GPT보다 성능이 좋은 녀석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마존 입장에서는 야 빨리 우리 투자 받고 우리 방에 좀 들어와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이 클로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이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쓰게 되는 이 임대, 그러니까 이 AWS라는 공간을 조금 더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지만 일부는 다시 사용료로 받습니다. 방을 빌려주니까 방 빌려주는 건 돈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투자가 그림이 흘러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구나라는 그림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네. 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 이것도 이제 방에 비유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오픈 AI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뭐 땅이 한 50평인데 사람들이 이제 꽉꽉 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파트를 더 지어야겠죠. 집을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앞에서 뭐 우리가 뭐 10조, 뭐 5조 막 이런 것도 놀랍다 이러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35조 규모의 초대형 슈퍼컴퓨터랑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도시 짓는 수준으로 완전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산업에 대한 엄청난 흐름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뭐 단계별로 해서 지어질 텐데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비교해서 최대 100배 정도의 큰 규모래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것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결국 GPT라는 모델이 지금 GPT-4인데 좀 있으면 GPT-5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라라고 그래서 글자 쓰면 막 영상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 쓰려면 당연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말도 안 되는 금액 수준으로 지금부터 만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AI를 계속 쓰고 똑똑하게 해서 지금 공간을 막 빌리잖아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데이터죠, 데이터. 네. 근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시작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도 사람들이 책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책을 쓰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던 책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안 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왜 그러느냐,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있는 걸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쓴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거를 그냥 학습을 했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내가 컴퓨터로 뭔가 그림을 그린 걸 사람들이 데이터로 가져가더라도 그 데이터로 가져간 거를 그 그림 자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림을 싹 다 본 다음에 자기가 그림을 새롭게 그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그린 그림이
기존 그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화풍이나 형태가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을 열심히 본 사람이 자기가 피카소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피카소 거냐 아니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열심히 화풍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려도 실제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피카소랑 비슷하게 그리려면 정말로 뭐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작품을 그렸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피카소의 그림과 저작권이나 모방 논란이 있어도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소리냐. 나 공부 열심히 해서 2, 3년 동안 내 노력으로 그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AI는 공부를 엄청 빨리 한 다음에 1, 2초면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그릴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뭔가 인터넷에서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술가는 지금 자기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 하나를 그릴 때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짧아도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4-5시간이 걸려서 그림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시간이 걸린 그림을 자기가 인터넷에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100장을 올렸어요. 그럼 500시간이 걸려서 영상 이제 그 작품을 올렸죠. 근데 그거가 사람들이 봤더니 이 100장의 패턴이 비슷하고 기존에 못 봤던 거니까 예를 들면은 전주리라는 사람의 화풍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AI가 슉 지나간 거예요. 근데 슉 지나가면서 그 100장의 데이터를 싹 학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그려볼까? 전주리 스타일로? 이러면 얘가 저는 5시간 그려서 그리는 걸 얘가 비슷한 거를 1, 2초 만에 그리니까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살아있는 아티스트들은 내가 지금 나의 화풍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니 나랑 비슷한 그림을 나보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 그려? 그럼 저거는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빅테크 회사들은 아니다. 그거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 얘가 그냥 알아서 학습하고 그냥 알아서 그린 거지 너 거 베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무분별한 이 기술 확장에 제동을 거는 뭐 또 다른 기술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 아무리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을 해도 안 되니까 네. 아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네 그렇다면은 너네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 AI 서버 혹은 AI 데이터에 내가 독을 타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진짜 독을 타는 거예요? 실제 이게 독을 탄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 이제 만자오 교수님의 연구팀이 만든 나이트 쉐이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파괴하는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라는 걸 이해하시면 볼 것 같은데 기존에 생성형 AI에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달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 그림을 전주리 화풍으로 그려줘. 그렇게 하면 얘가 강아지를 그리는데 전주리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뭐 몇천 장 몇만 장을 그려놨다. 네. 그럼 그 스타일을 얘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습하는 데이터가 얘가 슉 하고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랑 컴퓨터가 이해할 때랑 다르게 나오게 이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제가 그린 건 강아지인데 네. 이 강아지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분명히 강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AI가 학습한다는 건 그림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숫자로 된 1010 이 구조를 갖고 이게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를 유추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강아지가 아니라 얘가 마치 고양이인 것처럼 학습하게 코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볼 때는 강아지인데 얘한테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얘는 자기가 강아지를 그렸다고 그렸는데 결과물은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독을 타거나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게 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있는 전주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일의 강아지를 그리는데 얘가 분명히 강아지를 그렸다고 내놓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학습을 잘못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 구조로 독을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AI 기업들이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이미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소송 거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반대로 소송 건다고 하면 너네가 너네 거를 데이터를 몰래 가져간 거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기술도 발전시키고 아티스트들의 저작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서의 학습 데이터 자체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몰래 가져가서 몰래 공부시키지 말고 네. 정식으로 계약 맺고
그 안에서 야 내가 새로운 스타일 너네 거를 학습하는 대신에 이걸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면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음원 저작권이라는 게 자동으로 AI가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특정 서비스에서 요 그 AI 음악 갖고 만들면 하듯이 그런 식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분배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겨울이 춥고 건조해서 봄이 되면 가뭄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비와 눈이 자주 내렸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이 최고를 기록했고요. 다행히 이번 봄 가뭄 걱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가뭄은 원래 땅의 물기가 바짝 마를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의 동사 가물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날씨를 뜻하는 표현으로는 가뭄 외에도 가물이 있는데요. 이 두 표현은 복수 표준어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물에 돌 친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없는 가뭄에 도랑을 미리 쳐서 물기를 낸다는 뜻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함을 비유합니다. 돌 친다라는 말에서 돌은 아주 좁고 작은 개울을 뜻하는 도랑의 옛말이고요. 치다는 논이나 물길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내거나 고른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가물에 돌 친다란 것은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을 때 땅을 파내서 미리 도랑을 쳐두면 장마 때가 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결국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가물에 돌 친다 이 속담처럼 뭐든 매사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걱정할 일이 적어지겠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부산과 제주 20도, 광주 22도, 서울 23도, 대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들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 지역은 지금 벚꽃이 만개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남부지방의 벚꽃이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지역,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강원도와 충청도에는
지역에는 5에서 20mm, 남부지방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 제주도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보름 만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 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고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1년 전보다 80% 넘게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하프타임 뉴스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하프타임 뉴스 함께할 분 새롭게 모셨는데요.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선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살펴볼 첫 소식은 어제 있었던 인천 화재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첫 소식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어제 오후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공장들로 불이 크게 번졌는데 무려 14시간여 만에 완진이 됐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쯤인데요.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가방류 보관 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96명, 소방헬기 5대, 장비 68대를 동원해 이날 0시 36분께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화재 발생 14시간 38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5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주변 자동차 부품 공장 등에 옮겨 붙으면서 8개 동에 입주한 11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 업체 관계자 3명이 다쳤는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매섭게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는 40여 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반경 수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가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내부에 플라스틱 제품이 많아서 초반 불길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지금 강원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원 영동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7분쯤이죠.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인근 야산에서 군부대 사격 훈련 도중 발생한 산불은 5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고 하고요. 같은 시각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 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봄철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4월인데요. 지난달 전국에서는 7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수치가요. 4월에는 불과 사나흘이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사흘간 전국에서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2002년에는 4월 5일 하루에만 63건의 산불이 네. 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발생한 산불 전체와 거의 맞먹는 수치죠. 네, 무엇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데요. 불이 난 지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 삼척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41%가 불에 타 역대급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2년이나 지났지만 이재민 100여 명은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산불의 73%는 담뱃불 그리고 논밭 태우기 같은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는데요. 오전 4시 24분께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긴급 지진 속보가 발령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진원의 깊이는 80km였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미야코시와 구지시,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와 하치노해시 등지에서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예요? 네, 이 진도 5약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또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등 원전 관련 시설에도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JR 동일보는 선로 피해 등 없이 신칸센을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도 했고요. 다만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린 이 국내 배달 업체들이 최근 무료 배달 혜택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입장에선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승부수를 띄웠던 건 쿠팡이츠였습니다.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반응이 쏠쏠합니다. 단숨에 경쟁사인 요기요의 이용자 수를 추월하면서 업계 2위 자리를 꿰찼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음식값의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에 이어서 공격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는 쿠팡이츠가 내놓은 무료 배달 정책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고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2위 자리를 내준 요기요의 경우 1일부터 업계 최초 무료 배달 멤버십인 요기요 패스 X의 구독비를 오는 6월까지 기존 4,900억 원에서 2,900원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배달의 민족도 배민 배달 10% 메뉴 할인에 더해서 알뜰 배달 비용 무료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배달 산업이 정체기에 빠진 가운데 이 같은 정책들이 고객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다만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배달비 무료, 얼핏 고객 혜택 강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줄어들면서 할인 금액 폭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쿠팡이츠는 기존까지 음식값의 10%를 무제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무료 배달비 정책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가 더 많이 제공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를 추격해서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한 택시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손님을 태우고 있던 중이었지만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추격을 결심했고 그 덕분에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새벽이었는데요.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앞뒤로 차량 움직이더니 도로로 나왔고 부서진 범퍼를 매단 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박지은 씨 음주 운전임을 직감했는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타고 있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중간에 내려드리고 곧바로 사고차를 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2km 떨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을 추격했는데요. 경찰이 도착해 운전자를 붙잡은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A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영업까지 중단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더 큰 사고 미리 막아준 박지훈 씨께 감사드리고 음주운전 꿈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내일이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 내일 연차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내일이면 중국으로 떠납니다. 멸종위기종 보존협약에 따라서 만 4세 이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데 시민들도 또 사육사분들도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푸바오가 떠나는 게 행여나 고될까 반도체 수송에 쓰이는 무진동 차량까지 등장하는 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이른바 푸바오 할부지로 유명하시죠.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전세기 함께 탑승해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 측은 푸바오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차량이 출발하는 오전 10시 40분 배웅의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푸바오가 탑승한 차량은 길가에 서 있는 방문객 사이로 판다월드부터 장미원까지 천천히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쉽지만 차량에 탑승한 푸바오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는데 대신 사육사분들이 대표로 장미원에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송 행사 소식을 접한 시민분들은 올 것이 왔다, 공지가 뜨니 눈물이 난다라는 등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에선 어떻게 생활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내용들이 있나요? 네,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행여나 탈이라도 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푸바오는 중국의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검역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판생 이막을 어디서 하게 될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푸바오가 지내는 판다 기지가 일반 동물원과 달리 자연습성을 존중하고 내부 설계와 관리 체계 등 모든 부분이 판다에 초점을 맞춰 복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 보금자리가 어디로 정해지든 최상의 보살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돼주는 푸바오 환하게 웃으면서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파트 입주민 또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이 민폐 주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주차 문제로 골머리 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민폐 행동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대구 소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로 2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지만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역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난감함을 내비쳤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라서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 보면 불법 주차 차량은요, 낮부터 밤까지 방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을 해줄 때까지 절대 빼지 않겠다라고 버텼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차량도 아닐 뿐더러 세대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등록을 안 시켜줬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법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판례를 찾아봐도 평균 150만 원 안팎의 벌금이 나오는데 그치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어제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던 소식인데요. 언제쯤 우리는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꽃샘추위와 오락가란 날씨 때문에 봄꽃 개화가 늦어지던 서울에서도 바로 어제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4월 1일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 관측목에서 3송이 이상의 벚꽃이 피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3월 25일보다는 느리지만 평년 4월 8일과 비교하면 7일 빠르게 개화했습니다. 또 1922년 관측 이래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이기도 한데요. 봄꽃은 개화 후 일주일 정도 뒤에 만개해서 이번 주말이면 서울의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활짝 핀 꽃들 보면서 한 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봄나들이 하기 최고의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 시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움직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건설사의 건설 비용이 증가함으로 올해부터 신규 분양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 피가 없는 미분양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던데요.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현저히 다릅니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할 때에도 비교적 늦게 반응했던 지역인데요. 최근에 제게 한 분이 미분양을 알아보면서 갭 투자까지 가능한 아파트를 보게 됐는데 고민이 된다면 제게 문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갭 투자로 3억 전세를 끼고 3천만 원을 직거래로 대구 달서구 지역의 지하철역 인근의 저층 아파트를 1년 전 최저가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때 사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면 좋을 것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3억 전세를 끼고 3천만 원만 투자하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사례자가 얘기했던 대구 말고도 좀 이런 지역들이 있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몇 년 전 아파트가가 최고점일 때 계약한 전세 매물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뒤바뀌면서 마이너스 갭 형태로 매물이 나오는 것도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방의 구미나 김해,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마이너스 갭 투자의 거래 사례 등이 발생을 했고요. 꾸준한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 등의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서 찾아보면 대구 말고도 소액의 금액으로 갭 투자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갭 전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긴 하락 후 거래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값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구라도 좀 솔깃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갈등을 하는데요. 네. 갭 차이가 적어서 좀 전처럼 3천만 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투자번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막 땡긴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데 갭 차이가 적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면 당장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솔깃하겠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가율은 매매 금액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아니면 직장가의 출퇴근 상황 때문에 업무로 인한 파견 등으로 인해서 유달리 월세나 전세가 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위치적인 특성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마다 단지마다 적정한 전세가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매매 금액 대비 전세가가 높거나 전세 금액만큼 매매가가 싼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것을 선호하겠죠. 선호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으면 집을 사고 전세를 놓을 때 나의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런 전세가율은 항상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갭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실거주 비용하고 전세 비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거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이제 큰데 반대로 또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실거주 이외에도 다른 그 자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방증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갭 차이가 높다 보니 실제로 주택의 매수는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네. 서울에 뭐 강남에 모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건데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몇 년 동안의 가격 추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분석, 학원들의 교육 환경 변화, 학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주 인구의 나이대 변화 등도 봐야 됩니다. 거주 인구의 나이대 변화까지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럼 앞서 얘기한 전세가율로는 해당 아파트 가격이 뛸지 뭐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들의 계약 시기와 맞물려서 전세 가격이 상승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도 있었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매매 시장의 불안감 등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시장의 상황 등을 보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40%대의 전세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고 아주 많게는 70%의 네. 전세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의 변화율 등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보이는데요. 그 전세가율이 항상 높은 곳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네.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인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접근할 때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시장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뭐 행동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네. 반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수요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곳은 전세가율이 변화폭이 큰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비율이 높을 때에는 매매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에는 좀 매매가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으면 매매가가 너무 비싼 상태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만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제 거래 시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지역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그리고 억 단위까지 거래되는 절충 매매가와 현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매매 심리의 동향입니다. 집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라서 앞으로 계속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고 전세가는 반대로 오르겠죠. 그쵸. 전세가는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은 전세가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면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어져서 대출동으로 돈을 좀 더 융통해서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겠죠. 이런 시장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세가율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매매가의 가격이 싸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최근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증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율 이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부동산 가격도
요 몇 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이로 인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저점처럼 분명히 보이는 건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2,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작년에 이보다 조금 앞전 분기쯤에 네.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재작년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월 겨울 그쯤이었어요. 지나서,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저점을 찍었고 현재는 거의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과거에 막 거래량이 활발할 때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에는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권과 지방의 양극화 형성은 더더욱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직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기에 투자자의 심리는 이럴 때는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역이면 많이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아니면 지방이면 서울 쪽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더 클 것이고 좀 전에 말한 대구의 주택시장처럼 미분양이 막 쌓여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분명 이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돼요. 이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의 부동산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와 첨단 산업 등의 유치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등이 교통망의 확충과 연결돼야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월쯤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으세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몇 년 전 대비 지금 어떻게 보면 비교적 높은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야 하고 거래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적정 매수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비 등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는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주택 지역에 따라서 주택 공급 감소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민간 분양도 분명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공급 부족이 금리 상한과 더불어서 큰 하도가 될 것 같고 가격 회복세가 지금 비교적 좀 빠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설림 현상이 금리 인하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나 아파트 분양 시장,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으로 재건축 시장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네. 6월에 금리 인하설이 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시기하고 인하폭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리자가 고민했다고 했던 그 미분양 아파트는 어때요? 일단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게 건축 경기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서울의 분양 시장에서는 건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해서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가 신규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반영하듯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세우고 있고요. 준공 1년 내 신축이나 공사 중인 분양권과 입주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시간을 한 1년 전만 돌려보면 그 청약다시 미분양되었던 둔촌주공 아파트, 네. 둔촌주공 아파트를 필두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도 있고요. 물론 가격이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와는 반대로 2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을 미뤄왔던
대구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가 임박해져서 네. 후분양 물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자칫 현행에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바로 준공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0,000 가구가 넘어요. 거기서 또 악성으로 불린 데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1,000 가구가 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동안 분양 일정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입주 일정이 쫓겨 시장에 막 또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또한 현재 시장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 할인 분양도 하고 페이백 할인 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분양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바로 앞전에 할인하는 것도 받고 페이백하는 것도 받는데 분양 시장에 또 뛰어들까요? 그러면 미분양이 또 쌓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대구 부동산 시장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올해에도 또 2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 가격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매수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조금 만약에 서울이 아니고 서울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을 본다면 네.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럴 때 뭐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들어가는 돈 대비 그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 속칭 말하는 수지 타산이 맞는 건데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월세 등의 수입이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보다는 높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매년 지출되는 부동산의 세금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분명한 벌어질 재무적 상황에 대한 시간적인 분배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제게 문의한 분의 경우 50대 부부의 연년생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대학 입학 자금하고 생활비 등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이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상자금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덜컥 투자한 부동산이 하락한다면 돈이 묶일 가능성이 많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한다면 몇 가지 유의점을 생각하고 금융상품과 비율을 조정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시 따져봐야 할 것들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론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Warm is better than hot. 이문세의 Warm is better than hot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278님, 분양이 끝나고 아직 입주 전인 아파트인데요. 매물이 수십 개 나와 있어요. 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물이 많아서 추후에 가격이 그보다 떨어질까 싶어서 선뜻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보고 결정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먼저 9278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혹시 이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만 분양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요. 그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가 조금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런 흐름 자체는 분명 바뀐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 삼각경산을 얘기를 했는데 네. 했다가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가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했는데 내가 살 집으로 들어왔다면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네, 실거주라 생각하고 몇 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살면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위 환경이 앞으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 나간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호재가 좀 남아 있다면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거는 네. 그 지역 내의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뭐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상가들도 생겨날 거고, 그로 인해서 소비들도 벌어질 거고,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분양했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교육 환경들도 변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으면 그 해당 시 지역에 네. 그 예를 들어서 현재 2024년이잖아요. 네.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미리 예측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계획서 뭐 이런 네, 것들 계획서.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2030 프로젝트, 그다음에 2040 프로젝트까지 나와 있어서 내가 분양해서 입주할 지역의 환경들이 앞으로 시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가끔 찾아보고 했는데요. 근데 네. 그 계획대로 실제로 가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넓고 뭐 이런 것은 있어도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5944님,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전세로 살기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지역인가 아니면 네. 따로 움직이는 지역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전세로 사는 게 구입보다 유리한 이유는 세금 등의 문제겠죠. 그런 세금이고 먼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가 주택이 네.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각광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이 올라가니까 투자한 대상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그런 호재 없이 계속 뭐 몇 년 전에도 같은 전세가율이 높은 금액으로 쭉 왔다면 그렇다면 새로 사는 게 전세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짠티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특정 게임보다도 조금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뭐 디지털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 윷놀이를 해도 뭐 화투를 쳐도 상대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죠. 혼자 놀면 쓸쓸하고 재미없죠. 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 디지털 게임에서는 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와 맞서 놀아주는 그 상대를 우리가 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디지털 게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적에 관련된 굉장히 큰 트렌드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게임에서 적이라고 하면은 뭐 악당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 나쁜 놈을 죽여.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봐라 게임이 폭력적이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대체로 악당이라는 상정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저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저 상대가 착한 사람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간과 굉장히 척을 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와 맨날 싸우고 있는 어떤 적국들을 상정을 하고 그래서 적이라는 대상을 항상 상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나온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밑에 이제 조그만 우주선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을 쏘고 위에는 뭔가 외계인 같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막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름도 그렇잖아요. 스페이스 인베이더. 우주에서 뭔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이거는 클리셰라고 하죠. 외계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맞아서 지구를 지킨다라는 이제 아주 단순한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계에서 쳐들어오는 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이 꽤 오랫동안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후로 80년대 오락실을 거의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임은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갤러그 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갤러그랑 비슷하게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 둘이 다 외계에서 적들이 줄지어서 막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 맞서서 뭔가 총알을 쏘면서 싸우는데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에서 갤러그로 오게 되면 화면이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매우 알록달록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모양이 뚜렷해지죠. 그냥 흑백의 네모난 덩어리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파리 모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파리인 이유도 그렇죠. 인간이 파리랑은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쏴서 맞춰 떨어뜨린다인데 막 비둘기 이러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처럼 생긴 외계인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으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거대 파리를 무찌른다라는 건 막 쏴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렇죠. 죄책감이 없죠. 예,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도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이제 날 더워서 슬슬 이제 파리들이 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신문지 봐서 한 마리 잡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안에 녹여 놓으면서 내가 플레이할 때 나의 공격을 받는 적은 보통 악당이라고 포지셔닝이 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파리긴 하지만 얘는 결국 외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외계인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면 과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의 외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미지의 존재, 굉장히 지능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마블 영화 시리즈에 보면은 외계인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뭐 타노스 같은 악당 외계인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과 같이 하는 외계인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80년대의 외계인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조건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하면 지구를 침략하러 온다라고 우리는 일단 무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80년대 오락실에는 외계인이 나왔다 그러면 100% 적이었던 어떤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 80년대 시대상 때문일 텐데요. 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약간 옛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제 과거의 과학자, 요즘의 과학자를 비교하는 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밈 중에 하나가, 옛날 과학자는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들고 태양계를 벗어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멋있는 일들을 하던 과학이 요즘은 아주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과 7, 80년대 과학은 좀 다른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7, 80년대 우주 얘기하는 것과 지금의 우주가 굉장히 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70년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미국이 60년대에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는 걸 생방송으로 보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네. 또 당시에 인간을 달로 보냈던 그 로켓이 있어요. 세턴5라는 로켓은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규모가 크고 그 사람도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다시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설계도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아는 과학자들이 다 늙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시는 달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달에 사람을 보낸다 정도의 비싼 프로젝트. 근데 실제로 달에 갔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무렵의 어린이들은 이제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때문에 장래 희망이 전부 과학자였고, 그 과학도 어떤 과학이었냐면 전부 천문학, 우주개발 쪽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우주개발이라는 아주 거대한 트렌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은 지금 더 발전했는데 우주 개발은 확실히 과거에 더 많은 도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조금씩 화성에 가겠다, 뭐 시작됐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조금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펀딩을 더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 거대한 로켓을 굳이 달까지 쐈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냉전기라는 배경을 짚습니다. 우주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정말 자부심만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은 자원을 막 미국 같은 경우, 소련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단위로 돈을 썼는데, 그게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우주 개발에 많이 쓰이는 로켓이라는 게 결국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의 기술 원천이었다는 점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는 평화적으로 달에 로켓을 보낼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기술을 조금만 바꾸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적 문제가 첫 번째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두 체제가 냉전이라는 시대 안에서 자존심 경쟁을 벌였다는 점이 있죠. 냉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을 직접 전쟁이 아니라 뭔가 첩보전을 하고 우리가 더 잘났어. 소위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하기 가장 좋았던 게 어차피 로켓도 개발하는데 우리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는 달에 사람도 갔다를 보여주면 경쟁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7, 80년대의 그 과학기술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우주 개발을
양 국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두 축이 정말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냉전과 우주 개발이 연계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게임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7, 80년대 대중문화가 상당 부분 이 냉전 분위기에 빚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스파이물이 엄청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상대하는 적이 이제 서구 진영에선 소련이 나옵니다. 근데 소련과 진짜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하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첩보물 같은 게 일반 TV 드라마에선 엄청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SF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우주에 직접 인간이 갈 수 있다라는 판타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라는 대상으로 배경을 넓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게임에는 악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당이 소련으로 표기하기엔 살짝 눈치가 보이고 SF 과학이라면 넓어진 우주에서 들어오는 적이라면 뭐가 있을까? 이때부터 그러면 야 외계인이 우리의 주적이다. 네. 외계에서 침공이 들어온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엄청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게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게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UFO 얘기예요. 어때요? 아나운서께서는 최근에 UFO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UFO 대백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애들이 막 네, 돌려보고 맞아요. 이랬는데 요즘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 UFO라는 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군사기술 경쟁을 하면서 비밀리에 이런 기계 실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상한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민간인이 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지나갔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것은 소련의 정찰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이제 미국 관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모론이 올라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인류는 우주로 발을 딛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우주라는 공간이 들어왔어요. 그럼 네.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주에서 온 미확인 비행 물체다. 그래서 이 무렵에 UFO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요즘 밝혀지는 건 다 그렇죠. 이제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그건 정찰 위성이었는데요. 뭐 사실은 그냥 정찰용이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계였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입을 다무니까 음모론만 퍼져나가게 되고 이게 거대한 담론 체계가 되면서 UFO 얘기가 정말 거대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왜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카메라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모두의 손에 카메라가 한 대씩 있으면 UFO가 찍혀도 더 많이 찍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UFO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담론, 이야기 속에 있었다는 그런 걸 증명하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목격된 미스터리를 뭐 UFO나 외계인으로 인식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드라마 엑스파일 스토리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엑스파일이란 드라마 이제 청취자분께서 젊은 분이시라면 아 이게 뭐야라고 하실 텐데 네. 90년대에 정말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했던 이제 드라마였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게 저 때는 화요일 밤 11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야자를 이제 도망을 쳐서 네. 이걸 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엑스파일이 80년대에 퍼졌던 그 UFO 외계인 음모론을 90년대에 총 집대성한 백과사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른바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것이 80년대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큰 테마였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악당, 적을 명확히 상대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디지털 게임에 들어오면은 오락실에 있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뭔가를 쏘는데 대상은 항상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설정들이 다 비슷해요. 그냥 서기 2000 몇 년 뭐 외계가 침공해왔는데 지구의 마지막 남은 초고속 비행기로 외계인을 무찌르자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오락실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화면 스크롤되면서 네. 뭘 막 쏘는데 뭐 오징어도 나오고 하늘에 문어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냉전기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외계인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이제 게임 안에 쏙 들어와서 네. 자리 잡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이렇게 정말 외계인의 침공을 다루는 게임들이 줄었어요? 이거를 뭐 떡 부러지게 우리가 그럼 소련이 90년대에 무너졌으니 이제부터는 외계인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콘텐츠잖아요. 네. 한번 외계인이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두고두고 써먹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외계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요즘의 외계인은 조금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우리에게 무기를 겨눈다기보다는 뭐 말이 통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 SF들 보면은 외계인과 인간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러면 어떻게 통역을 하지? 이런 걸 다루는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외계인 자체가 슉 하고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적어도 탈냉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90년대 이후의 시기에 넘어오면서는 정말로 외계인을 대상으로 뭔가 쏘는 게임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득세하는 다른 적들의 등장이 있죠. 예를 들어 90년대에 나오는 게임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외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계인보다 더 독특한 신체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죠. 뭐 팔이 늘어나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 인도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나 되게 정확하게도 지구를 그려놓고 네. 세계 지도에서 나라의 국기를 꽂아놓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라는 게 더 이상 외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계인 UFO의 이야기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외계인 얘기가 없잖아요. 그 시작이 되면서 좀 더 대중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뭐지를 찾다 보니까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 혹은 뭐 냉전에서 미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 뒤에 전쟁이란 건. 그러면 이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한 적들을 다 다뤄보자라는 형태로 게임에서의 적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뭔가 쏘는 게임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조금씩 다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전쟁 때는 이거를 게임으로 다뤘다 그러면 욕을 먹었겠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결과적으로 끝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데탕트라고 하는 동서 양진영의 냉전기가 해소가 되면서 이걸 좀 이제 역사로 다뤄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카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총 쏘는 게임은 밀림에서 베트남 전쟁 같은 걸 다루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뭘 그리냐면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그리죠. 네. 이때부터 게임에 많이 들어온 게 그래서 주먹 싸움입니다. 뒷골목의 이야기.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경우는 딱 정확히 미국 그 뉴욕의 뒷골목에서 깡패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메이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외계인이 빠진 자리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이런 공격과 방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야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미시적인 영역, 일상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액션들을 게임들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게임에서는 또 악당이나 적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 게임은 전부 사람이 컴퓨터와 상대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왜 너구리 같은 게임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게임이 결국은 컴퓨터가 제시하는 게 똑같잖아요. 매 스테이지가.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십니다. 눈을 감고 깨세요. 그러던 시대에 요즘에 들어오면은 이제 온라인이 보편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굳이 사람을 상대할 AI를 만들질 않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을 붙여놓으면 알아서 잘 노니까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개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요즘같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겨루는 뭐 온라인 멀티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악당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고 컴퓨터가 적일 땐 컴퓨터가 악당을 하면 돼요. 컴퓨터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는 선한 캐릭터, 하나는 악한 캐릭터면 악한 캐릭터 하는 사람은 그렇네요. 네, 나는 왜 악당이어야 돼?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똑같이 외계인이 나오더라도 걔도 나름 이유가 있어라는 그 외계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예요.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싶을 정도인데 네. 크게 세 종족이 나옵니다. 인간의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스와 저그라는 외계 종족이 있어요. 프로토스는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종족이고 저그는 약간 벌레 같아요. 꿈틀꿈틀.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게임이었다면 프로토스와 저그가 그냥 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냥 인간이 다 무찔러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 종족을 다 사람이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주종적이 적은데 악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악당은 그 라이벌이었던 임요한 씨를 우리가 악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을 다루더라도 이제는 저것은 인간의 적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멀티플레이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선악의 구분이라는 게 게임에선 사라지고 그냥 쟤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야라는 형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전과 함께 이 게임 속의 선악 구도도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선악 구도라고 하는 게 80년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그냥 너와 내가 영원히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싸우는 것까지만 다뤄지는 게 오늘날의 게임들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단순히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서로 각자의 이유로 각자 얽혀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정신없는 시대다라는 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인 거고, 이게 우연찮게도 디지털 게임에서도 선악이 명확했던 80년대에서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적이라는 개념도 크게 변화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의 상대 적을 설정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스토리까지 또 얘기를 네. 꼭 해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악당, 쟤도 나름 이유가 있어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입니다.